미디어 전망대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터넷 언론 기자뉴스 TV 이준입니다. 미디어 전망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월 중으로 입법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 6개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빼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촛불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 비평가 도형래 기자를 모셨습니다. 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비평가라고 하니까 되게 낯섭니다. 그냥 네. 기자고. 네. 네. 도 기자, 21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중점 개혁 입법 과제에서 처음에는 언론 입법 부분을 뺐었죠. 그렇습니다. 개혁 입법 과제에서 언론 개혁 입법을 모조리 뺐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넣겠다라고 해서 다시 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언론 개혁 입법을 이렇게 서두르게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보도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언론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을 움직였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을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충돌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그러면서 언론개혁에 관한 강한 이런 요구들을 분출을 했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가짜뉴스가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를 원래 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그런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이 가짜뉴스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리고 이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짜뉴스의 심각성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저희 기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 굉장히 심각하고, 가짜뉴스가 뭐 가장 뭐 심각한 이유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뉴스로 포장된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2차적, 3차적 피해들을 낳고 있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가짜뉴스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 아니면 혹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한다든지, 뭐 극단적으로는 뭐 다양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언론의 보도, 그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을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의 근간에는 뭐 사실은 거대 언론사들의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의 보도들,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사실은 언론단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꾸준히 거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단체들이 얘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러시죠. 네. 예전에 삼성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고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삼성 반도체 종사자, 그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의해서, 백혈병과 암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폭로하기도 했고요. 이게 뭐 지상파 방송사를 타면서 이슈화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보도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들을 제기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절대자본의 권력 앞에서 언론사, 일개 언론사 기자는 삼성 반도체가 입을 수 있는, 자신의 보도에 의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의 몇 배를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보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반올림이라고 하는 삼성 반도체 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분들이 꾸준히 활동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반올림에 대한 활동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악의적인 보도들은 어디에서 기획했다라고 뭐 여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몇몇 개 매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이 매체들은 결국 대법까지 가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해배상액이 얼마였을까요? 보통 언론 관련된 이 소송에서 그다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다지 높은 액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였거든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에 대응하는 노동자들 단체인 반올림에 대해서 이 반올림이 피해 보상에 합의한 노동자들이 피해 보상액을 못 받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보도들을 아주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네. 게재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매체들이었습니다. 경제지도 있었고요, 보수 일간지도 있었는데요. 이들 일간지가 최종적으로 반올림에게 보상한 액수는 일간지 개개당 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 보도 때문에 그 반올림 활동가들이 겪었던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에 대한 회의감, 실제로 어떤 분은 저랑 만났던 어떤 분은 실제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군요. 네, 네. 뭐 자살이나 분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형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라고 하는 네, 뭐 액수로, 사람을 뭐 거의 죽음의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그런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를 해놓고 겨우 500만 원 판결. 너무 그렇습니다.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보도를 폭로했던 기자가 느꼈을 그 삼성이라고 하는 절대 자본과 맞섰던 그 상황에서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다면 이 기자가 이걸 폭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 한 측면이고요. 나머지 한 측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삼성 반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노동자들 단체인 반올림의 노동자들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 500만 원에 이라고 하는 판결로 그 문제를 종지부지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변하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만드는 것들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있는 거죠.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피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부는 이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원칙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 보도를 위축시킨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봤을 때는 허위, 왜곡, 이 정확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입게 되는 피해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왜 이 2월 중으로 미디어법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이낙연 대표, 뭔가 사정이 있나요? 이낙연 현 대표의 임기가 오는 3월 7일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는 3월 7일까지 임기 내에 어떤 특정한 성과, 당대표로서 180석 이상을, 이상의 여당,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성과를 남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의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입법적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이 언론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같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죠. 2월 임시국회에서 네.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나 보수 신문이 동아일보 출신의 이낙연 대표에 관한 이 촛불 여론, 촛불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의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2020년 10월 5일 미디어 언론 쌍생 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웅래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6개 법안의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중재법이 3개, 정보통신망법이 2개, 형법 개정안이 1개, 그렇게 해서 6개인데요. 이 도기자, 구체적으로 이 6개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언론중재법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김영호,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법안이 있고요. 이 언론중재 법안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아니면 반론 정정 보도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안이 양기대 윤영찬 의원 안이고요. 그리고 형법 개정안으로서 이원우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